진짜 너무 훌륭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승전 금리거든요. 기승전 금리에 그렇게 관심 있는 이유는 결국 금리가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금리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분명 물가예요. 그럼 거시경제를 이해한다 라고 한다면 분명 이놈의 물가라는 변수가 어떤 식으로 작동될까 이걸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물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낮에도 한 기업 강연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물가 기조가 유지된다. 그런데 나는 은행에 저축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현찰을 금고에 지키기 위해서 누가 못 훔쳐가게 금고에 꼭꼭 담아놓는 일은 돈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된다. 고물가 기조라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이해하다시피 같은 10,000원짜리로 같은 물건을 살 수 없음을 뜻해요. 맞습니까? 작년에 그 10,000원 가지고 분명 돼지국밥 사 먹었는데 올해는 그 10,000원으로는 돼지국밥을 못 사 먹어요. 그러면 그 돼지국밥의 가치가 올라갔을까요? 가격만 올라간 거예요.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풍선에 바람을 넣어요. 그게 인플레이트, 바람 넣다. 그게 물가 상승이에요.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바람 들어간 그 풍선은 가격이 올라가나요? 근데 왜 부피는 커지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같은 물건을 같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점점. 그럼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땅 파가지고 돈 지켜야지 하고서 땅 속에 돈을 묻어놓는 행위는 계속 돈을 잃어버리는 행위랑 비슷해요. 맞아요? 맞아요. 비슷해요. 만약에 5% 금리를 볼 수 있는 저축을 했다 그러면 5% 수익을 볼 수 있지만, 그죠? 만약에 돈을 현금의 형태로 갖고 있다면 나는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 거죠. 결국 나의 삶과 직결해서도 이놈의 물가라는 지표가 어떻게 움직일까, 물가의 행방을 지켜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것은 실물경제, 이따 다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현상은 실물경제예요. 실물경제에선 물가가 중요해요. 근데 자산시장에선 물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리면 또 역시 죄송합니다. 물가라는 단어가 장착이 안 되어 계시는, 물가라는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라고 자꾸 악플을 다시느냐? 아니, 동네 마트 가봤냐? 우리 동네 오이 가격이 어제 2,000원이다가 오늘 3,000원으로 뛰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거 통계청 잘못된 거 아니냐? 통계 조작한 거 아니냐? 물건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물건의 가격은 여전히 오르는 것이다. 아마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이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만 좀 얘기하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만 얘기할게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실물 경제에서는 물건의 가격이 중요해요. 자산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관심 있는 기준금리에 대한 의사결정은 물가 상승률을 봐가면서 판단하니까. 그 물가 상승률도 중요해요. 물가와 물가 상승률은 분명 다르고, 물가 상승률은 잡힐 수 있지만 물가는 영원히 안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는 더 부담되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물가 상승률은 어쨌든 2%에 가깝게 떨어질 거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이 곧 와가는구나 이렇게 가늠하실 수 있으니까 금리 인하가 곧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시장에서 그걸 굳게 믿으면
돈이 유입되겠죠. 어디로? 캐피털 마켓으로. 실물 경제적으로는 물건의 가격은 여전히 높아지기만 할 텐데, 작년에도 5% 올랐는데 올해 거기서 또 3% 올라?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나는 부담되지만 실물 경제. 자본시장, 자산시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2%에 가깝게 떨어지네? 그러면 시장에서 뭐라고 해석해요? 곧 금리 인하 있을 수 있겠네? 그러면 그 기대감만으로 뭐예요? 시장으로 돈을 유입시키는, 기대감이 돈의 이동이에요. 공포감이 돈의 이동이고요. 반대 방향이죠. 그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물가에 관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뷰, 이따 더 강연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2%로까지 목표하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지기에는 24년 연내에는 어려울 수 있겠다. 현재 그렇게 연간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24년에도 목표하는 수준에 도래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IMF, 월드뱅크, OECD 경제 관련 국제기구들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10월 달 동안 물가 불안 요인이 또 등장했죠. 바로 전쟁. 그래서 그 전망은 더 강한 신뢰를 살 수 있겠구나. 다른 말로 오히려 그 전망치보다 물가 상승률은 더 위에 있구나. 그래서 종전 전망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24년에 뭐 한 번 정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24년에도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시대.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셨어요. 그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어쨌든 지금의 물가 상황 기조를 봤을 때 주로 이제 그런 표현은 글로벌 IB 뱅크들 혹은 패드워치 상에서 시장 참여자들, 이들의 어떤 니즈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빨리 시점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아까 제가 건설 쪽을 토건이라고 했다면 이들을 금융세력이라고 만약에 표현해보면, 금융세력의 판단은 기준금리 인하는 23년 6월에 있었어야 됩니다. 그 말을 또 들을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방송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헛된 기대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했죠. 기대를 해요. 그리고 기대감을 부추겨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금리 인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형성시키는 말은 다른 말로 주식 비중 늘려라 라는 말이기 때문에 금융 세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들 입장보다는 조금 중립적인 입장의 페이퍼를 많이 보고 있어서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주로 IMF, 월드뱅크, OECD 3대 경제기구들의, 경제국제기구들의 스탠스는 상당히 더 후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하반기 중에서도 끝자락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23년 경제 전망하면서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 정말 한 1000번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23년 연내 기준금리 인하 없다.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했는데 물가가 안 잡혔는데 기준금리 인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저는 저의 입장을 아마 정말 1000번 이상 말씀드렸던 것 같고, 책에다가도 말씀드렸고, 결국 물가입니다. 근데 그 물가라는 것이 근원 물가든 헤드라인이든
그 물가 상승률이 결과적으로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해야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물가 지표를 좀 관심 가지시면 도움이 되겠다. 근데 지금의 스탠스로 물가를 바라보면, 물론 지금 이 스탠스가 바뀔 수 있어요. 지금의 스탠스에서는 국제 유가가 다시 100달러까지 갈 거라는 전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중동 불안이 어찌어찌 해서 다시 100달러로 간다 그러면 이 고물가 기조는 더 뒤로 미뤄지는 거고요. 금리 인하의 시점은 더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24년 연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물가에 대한 그 전망에 대한 전제가 24년 4분기 정도면 그 월별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는 그래도 2%에 도달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수순이면 그래도 금리 인하해도 되겠지 하는 시점은 4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2분기는 저는 이제 기대감은 형성된다. 그게 기대감이에요. 말씀하신 게. 24년 2분기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질 수 있다. 그런 지점은 돈의 이동이 조금 지금과 같은 돈의 이동 속도보다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죠.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스탠스로 말씀을 책에 적었고, 기준금리 인하가 있다 하더라도 가정을 했죠. 물가가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할 경우,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 기준금리 인하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많으면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것도 1000번 이상 반복했던 표현인 것 같은데,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책을 다 갖고 계시니까 정말 꼭 프롤로그는 읽어주세요. 프롤로그는 꼭 읽어주세요. 얼마 안 걸립니다. 제가 정말 펑펑 울면서 썼어요.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1년 동안 준비하고 1년 발행을 마무리하고 프롤로그를 적는데, 그 바디는 완전 그 약간 차가운 머리로 고민하면서 썼다면 프롤로그는 완전 그 마음으로만 쓰는데, 제가 그 프롤로그를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정말 그만큼 펑펑 울면서 썼는데,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좀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프롤로그는 정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프롤로그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도 오해가 많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사 프롤로그에 딱 한 문단으로 박아놓은 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경기 침체일 때 금리를 그렇게 막 인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면 나름 유도했던 경기 침체가 딱 등장하는 국면인 거예요. 경기가 나빠야 물가가 잡히지, 경기가 좋은데 물가가 잡힙니까? 경기가 나빠야만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경기가 나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러나 그런 표현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해고시키겠어요? 실업률을 끌어올리겠어요? 경기를 나쁘게 몰고 오겠어요? 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느 수준의 경기 침체가 그래야만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물가가 그래야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잡히는 모습을 확실히 자기 스스로 자신 있게, 더군다나 연준의 실패가 있었지 않습니까? 연준의 실패가 있었는데 연준이 또 한 번 실패하면 연준 의장 마무리하고 어디 속자교수로 못 가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음 자리를 생각합니다, 항상. 실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가 잡는 일을 실패하면 파월은 다음 자리를 못 가요. 결과적으로 물가를 확실히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역시 파월은 파월이구나. 물가를 결국 잡고 내려오는구나. 그 다음 석좌 교수로 가든 재무부 장관으로 가든 가는 거예요. 그죠? 테크니컬하게만 볼게요. 그냥 당연히 물가를 확실히 잡아야만 합니다. 연준 의장으로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용 가능한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 경기 침체는 실물 경제에서 나타나요. 그죠? 가게가 소비를 못해요. 금리 비싸서. 기업이 신규 투자를 못해요. 금리 높아서. 그러면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이걸 더하면 그게 내수예요. 내수가 위축되면 쉽게 말하면 물건이 안 팔리니까 가격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안 팔리는데 가격을 올려요? 가격을 떨어뜨리는. 수요가 떨어지다 보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게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를 유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옵니다. 그러니까 23년 연내 금리 인하 있습니다. 저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셔야죠. 그런데 만약에 유도했던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러면 앞뒤 안 보고 금리부터 인하하는 거죠. 경제 위기 오면 자연히 물가는 잡히거든요. 경제가 풀스탑 되니까. 자연히 물가는 잡히니까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완전히 끌어내리죠. 제로금리로.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근데 마치 경기 침체를 상정하고 경기 침체는 경제 위기일 거야. 강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상정하는 것은 조금 오해를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그 프롤로그에 딱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와 주가 침체, 경기 침체와 부동산 침체는 전혀 다르다. 이건 제가 강연을 통해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